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사익전무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마리오폴에 이제 또 러시아 공격이 임박했다. 3톤 가량의 폭탄을 퍼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하 벙커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런 마리우폴의 시민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내용이고요. 현대차, 기아, 유럽서 26만 대를 팔아서 현지 시장 점유율이 9.8% 3위 도약. 네, 지금 그동안에 주가는 안 좋았지만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주가도 어느덧 지금 현대차가 저점을 찍은 게 3월 15일 16만 2천 원이었는데요. 그 저점 대비 한 13% 올랐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3월 15일 날 6만 8,100원 저점 찍고 18% 올랐습니다. 예. 펀더멘탈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또 현대기아차가 저렇게 3월 15일까지 빠졌던 이유가 러시아의 익스포저가 뭐 좀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전쟁 나고 더 빠졌었잖아요. 러시아 전체에서 파지하는 비중이 뭐 4%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러시아 익스포저가 있는 현대기아차에는 또 악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보면 계속 이렇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을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 역성장에도 판매량이 21% 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1분기에 유럽 시장이 10% 지금 빠졌습니다. 지난 3월달 나왔던 그 유럽의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동향 보면 그 공급망 차질 그리고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체적인 판매 동향이 빠졌었잖아요. 그렇게 역성장할 때 판매량이 21.3%나 늘어났다. 유럽 시장 점유율은 9.8%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경쟁사 대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대응을 잘했고 신형 전기차 상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1분기에 유럽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26만 9,350대를 판매했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아가 14만 5천 대 팔았고요. 현대가 12만 4천 대 팔았네요. 유럽에서는 기아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었네요. 각각 14.7% 증가했고 현대차가 27.6% 판매가 는 거는 오히려 현대차가 판매량이 증가율이 더 높네요. 보니까 1분기 유럽 자동차 판매가 10.6% 줄었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것은 지난해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적절히 대응한 덕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차 그룹 관계자가 지난해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현지 생산 차종의 가용 재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연한 생산 운영을 통한 생산 정대로 공급 리스크에 대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판매 비중이 9.8%로 가면서 전체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죠. 어제 3%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기아차 그룹입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폭스바겐이 25.2에서 23.8%고 스텔란티스가 2.7%포인트 점유율이 떨어진 19%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의 선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앙일보 뉴스인데요. 쿠팡컬리, 이마트
사상 최대 매출의 역설. 왜? 매출은 사상 최대가 나오는데 매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오죠.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이 표가 잘 정리가 있네요. 주요 유통업체의 실적을 보시면 쿠팡이 매출이 83.4% 증가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합쳐서 이제 22조 정도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손실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조 가까운 손실을 냈었는데 1조 8천억이고요. 그리고 마켓클리가 1조 5,600억 매출로 64% 증가를 했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2,177억으로 마이너스 87%.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16조 5천억 정도로 5.9%. 전년 대비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익은 그나마 이익을 내고 있네요. 이마트는 2,659억으로 전년 대비 이게 21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2020년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로 순이익이 소폭 줄었다. 요 얘기인데 지금 이쪽이 제가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 날에도 매일경제 자이언트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쿠팡 주식 사실까봐 100조에 상장되는 쿠팡 주식 사실까봐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유통의 혁신 기업? 저는 쿠팡은 유통 혁신 기업이라고 솔직히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생산성을 줄여야 되거든요.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그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쿠팡의 로켓 배송 뭐 등등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편리한 그런 직배송을 해주는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긴 됐는데 쿠팡의 경쟁력이 뭔가라고 보면 빠르게 저도 이제 쿠팡을 쓰긴 쓰는데 되게 편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안 가도 되고 저 대신 배달해 주니까 그 엄청난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고 보면 그 감당을 저걸 줄일 수 있는 저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강력한 이마트 뭐 이런 기존의 유통업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저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이익이 매출이 계속 커지면서 원래는 진짜 혁신기업은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이코노믹스 오브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고정비는 제한적인데 이제는 매출이 어느 선을 넘으면서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야 되거든요. 테슬라처럼. 그런 걸로 보면 전혀 언제 이익이 돌아서지? 그렇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고요. 저의 관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줄거나 대래 사상 최대 적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높은 원가율이 영업이익을 악화시키고 있고 10년 만에 최고로 뛴 물가의 큰 영향. 물가가 뛰니까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겠죠. 식품업체 원가율 뛰며 유통도 타격. 근데 이제 유통업체들이잖아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인데 그 유통에 들어가는 기름값부터 해서 인건비 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빚 좋은 개설구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높은 원가율 때문이다.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제품을 사서 대파는 구조의 지금 유통업체는 물건을 사들이는 원가율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진다. 뭐 등등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2,700억 거래 뮤직하우 파산 때는 피해가 눈덩이다. 실명계좌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삼프로 TV의 그 진행 보러 갈 때도 보면 저기 여의도역에서 더 현대까지 이제 지하 통로가 쭉 뚫려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뮤직하우 윤종신 씨랑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놓죠.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거, 저작권을 갖다가 사고 팔 수 있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내용 타이틀만 보면 타이틀이 좀 험악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20일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이 뮤직하우에서 발행 유통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 저작권이 그 나훈아 씨라든지 그 조용필 씨라든지 보면 그 싱어송라이터인 경우에 엄청난 저작권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저작권이 매년 일정 얼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면 노래방에 가면 이제 또 저작권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재작년 코로나 상황에는 또 저작권이 좀 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방송사에서 노래 한 곡 들어줄 때마다 이런 저작권이 의한 로열티가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가수들한테 또는 작사 작곡가한테 가게 되는데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목돈이 필요했을 때 이 저작권을 그동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팔 수가 있는데 이 저작권을 그러면 펀드에서 사서 그 저작권의 가치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상황에는 오히려 또 저작권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 변동성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여기서 미래에 10년, 20년, 30년 동안 들어올 이 저작권을 그 캐시플로우를 현가화 시켜서 이제 팝니다. 그 판 걸 갖고 또 거래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이 뮤직하우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 저작권을 뭘로 볼 거냐? 그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금융당국이 이제 결론을 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융당국의 감시 통제를 받게 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지만 사업자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금융위원회에서도 판단했고, 네. 자, 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과 그리고 청구권 가격 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공동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돼 있죠. 저작권을 들고 있으면 그 가격이 변동하는 부분이 이제는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주식을 사놓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배당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나오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 손익까지도 동일하게 이제 누리게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이유로 뮤직하우 서비스에 대해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제기됐다.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만큼 향후 도산 등 리스크가 발생할 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규제에선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관련 투자자 공시와 시장 내 감시 체계가 없어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뮤직하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 왔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증권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이렇게 또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작권 시장이 꽤 크거든요. 또 시장이 여기 딱 표에 나오네요.
뮤직하우 누적 해온수 및 연간 거래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누적 해온수는 지금 빠르게 이제 급증을 하면서 지금 10,000명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2020년만 하더라도 22만 명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0,00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21년도에 2,742만 명? 아니 이렇게 누적 회원수가 많아졌네요. 전 국민의 절반이 이걸 쓰고 있다는 건데 제 주변에 뮤직하우 누적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없었는데 그리고 연간 거래액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21년도에 이제 91억 5천만 원 정도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뮤직하우에서 거래되는 거래액이 크지는 않은데 회원 누적수가 이렇게 되다 보면 아주 거래 자체는 커지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증선이라고 그러죠. 이 증권 및 선물 뭐 이런 거 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증선위라고 하는데 이 증선위가 뮤직하우에 부여한 사업 개편의 조건은 투자자 권리와 재산 사업자와 분리해서 보호해야 되고 외부 금융사에 투자한 명의의 예치금을 예치하고 뭐 쭉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해외자산 1위 경상흑자 두기둥 무너져 지금 일본은 쇠퇴도상국 하면서 일본이 흔들린다. 예,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일본하고 하도 이렇게 경쟁이 되는 산업도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쇠퇴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쇠퇴도상국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엔화가 흔들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공부를 해놓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읽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경상적자 국가로 굳어질 거다. 지금은 유가가 급등을 해서 또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 확 커졌는데 오히려 경상적자 국가로 아예 굳어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해외 자산의 이자 배당으로 수출 부진을 만회하던 구조가 흔들거리고 엔저로 1년 새 무역 적자도 4배로 늘어났고 문제는 버틸 수 있는 맷집인데 1인당 노동 생산성도 최악의 수준이고 임금도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고 대순자산 1위도 독일에 내줄 판이다 라고 돼 있네요. 지금 무역적자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7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라고 하면서 5조 3,748억 엔이거든요. 엔이니까 그러면 한 55조 정도 지금 적자가 작년에 났었고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던 게 2014년도에도 6조 엔이 넘는 적자가 났었네요. 그리고 유가가 확 떨어지니까 2015년, 16년도에 또 무역수지의 흑자로 돌아섰었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일본인들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순자산을 근거로 일본 경제는 끄떡없다고 믿었다. 해마다 20조 엔, 약 192조 원 안팎의 부를 해외에서 걷어들이고 이를 통해 쌓아 올린 해외 자산이 세계 1위라는 점이 자신감의 근거였다. 하지만 엔화 가치 급락,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일본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지금 빠져 있고 2000년대 일본은 무역수지와 1차 소득수지, 해외 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배당과 이자 수입이 합쳐서 이제 10조 엔씩 쌍끌이 흑자를 내면서 연간 20조 엔의 경상수지를 올렸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한 200조 정도의 경상수지를 올렸었다는 거죠.
경상수지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역수지가 있고, 그리고 방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죠? 소득수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자본수지,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급격하게 줄었고 적자를 낸 해도 있었다. 앵고를 견디다 못한 일본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다. 앵고에다가 또 인건비도 뭐 비쌌으니까 해외로 많이 이전했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2012년에서 14년에 이때 동일본 대지진 영향이 또 있었었네요. 무역 수지가 10조엔 안팎의 적자를 내면서 경상 흑자 규모도 4조엔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제가 2014년 하반기에 이제 유가가 무너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꼭 동일본 대지진 영향도 있었겠지만 12, 13 그리고 14년 초까지는 유가가 계속 11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2016년 후반 경상 흑자가 다시 20조 엔 수준을 회복한 것은 1차 소득 수지로 매년 20조 엔 이상을 벌어들인 덕분이다. 2020년대 들어 일본 경제는 수출 부진을 해외 자산의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만회하는 구조로 변했다. 작년 말부터 1차 소득 수지로 경상 흑자를 유지하는 구조마저 지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경상 흑자를 지탱하던 1차 소득 수지는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1년 새 4배 불어난 무역 적자 때문인데 하면서 쭉 적어 놓고 있고요. 일본의 경상 수지는 작년 12월 이후 2개월째 적자를 내고 있고 1월 경상 적자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1조 1887억 엔, 거의 1조 2천억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월, 한 달에 한 12조 정도 그렇게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올해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일본의 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달러당 엔화 환율이 120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일 경우에는 일본의 경상수지가 9조 8천억 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거의 10조 엔이면 100조 정도 적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오키 다이주 UBS 증권의 CIO는 일본이 앞으로 만성 경상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동 생산성이 나오네 보니까 한때 최상위권이던 노동 생산성도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2020년 일본의 근로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78,655달러로 OECD 38개국 가운데 28위였다. 꽤 낮네요. 일본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2000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2000년까지 세계 1위였었네요. 2019년도에 18위까지 밀렸고 지금 방금 38개국 중에 28위까지 떨어지네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임금도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고 지난 30년간 미국의 평균 연봉은 2.6배, 독일과 프랑스는 2배 올랐는데 반면 일본은 4%밖에 안 올랐네요. 30년 동안에. 이야, 참. 아니 30년 전이면 1990년 우리가 그때 대기업 연봉이 한 1,500 정도 했었는데요. 그 1,400, 1,500이 지금은 대기업들이 한 4,500에서 6,000 가까이 주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신입사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우리도 한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처참하네요. 네, 그러면서 NTT 도코모 대표를 지낸 데라사키 아키라 일본 정보통신진흥회 이사장은 1인당 GDP가 세계 25위로 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냐며 현재 일본은 쇠퇴도상국이자 발전정체국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네요.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 생산성이 과거에 현대기아차를 맨날 이제 얘기할 때 현대기아차의 뭐 노조 문제 가지고도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6월 달만 되면 현대기아차 쪽에서 또 파업을 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늘 비교를 했던 게 일본 도요타하고의 1인당 생산성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도요타는 1인당 생산성이 얼만데, 현대기아차는 이 정도인데 너네가 파업을 할 자격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듣는 뭐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진 나라인지 몰랐네요. 네. 그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넷플릭스 재구 해가지고 어제 35% 가까이 빠졌죠. 주가가. 구독자 20만 명이 떠났다라고 돼 있고요. 이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 증감 현황에 보시면 2021년 3월 달에 400만 명 늘어나고 6월 달에 150만, 9월 달에 430만이었다가 12월 달에 830만 명 늘었다가 올해 3월 마이너스 20만, 6월 마이너스 200만 예상이에요. 6월은. 그러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한 거죠. 그 넷플릭스는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한 30분 요약본만 봤었는데 그 넷플릭스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보고 싶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일시적인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진단 키트가 잘 팔린 거랑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일회성 이익이 확 늘어났다면 일회성 이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면 그 김작가 TV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출연한 그 김작가 TV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많이 빠지면 좋은 우량 기업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 좋은 찬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다 좋은 가격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와 제가 메타버스를 비교로 해서 하면서 넷플릭스는 지금 월트 디즈니의 그 디즈니 플러스랑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 OTT 서비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 TV 등등 해서 약간 통신사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통신사 우리나라 SKT, LG, U 플러스, KT가 제한된 파이 가지고 계속 서로 이렇게 마켓 쉐어 뺏어 오려면 이쪽에서 마케팅 확 비용 쓰면 MS가 약간 늘었다가 또 저쪽이 쓰면 저쪽이 늘었다가 그런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손이 나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김작가 TV에다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걸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번에 또 한 차례 35%가 또 빠진 거죠. 예, 그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 바이든이 60억 불 투입해서 노후 원전을 다시 돌린다. 이게 이 원전을 어떻게 하지 뭐 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여기 표에 보시면 미국 발전원별 전력 생산 비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석유예요. 석유 32, 천연가스가 36, 석유가 32. 이렇게 해서 이 화석 연료, 석탄도 11 있죠.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79, 거의 80%가 그 화석 연료라고 보면 되고 이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제 탄소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12% 늘어나고 원전을 이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글로벌하게 얘기가 되다가 지금 원전 에너지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원전 비중은 이제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유가가 저게 110불에서 200불 가고 막 이렇게 계속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 경제성을 따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제와 보완제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면 말 그대로 이제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그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극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